예, 저희가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염승원 부장과 함께 시크릿 주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전략 업데이트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좀 시장에 대한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자재 담당의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상승 흐름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나 거품 우려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를 봤었을 때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회복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오펙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JMC 회의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들이 됐었고 재고 역시도 이번 2분기 말 때쯤에 어느 정도 코로나 때 올라갔었던 재고가 과잉 재고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요 측면도 수요 측면이지만은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우려를 갖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요 최근에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상승을 갖다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파종 자체가 과거 5년 연평균 이제 20%를 갖다가 하회한 17% 정도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 차질을 갖다 또 일으켰고 에너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산은 오펙 플러스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가 내지는 자체적인 하계 기간의 냉방용, 발전용 수요를 갖다 감안했었을 때는 증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탈 역시도 칠레 쪽에서 국경 지역의 전면적인 봉쇄라든가 페루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월 초까지 있을 락다운 그리고 칠레 쪽에서 항구 노조들이 또 파업 역시도 전반적으로 공급 차질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긴 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측면에서 수요의 회복 속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저해하는 요인들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특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사실 추세 자체가 더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조금 더 주도하기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하면은 피가 올라온 것 때문에 결국엔 수요가 부담에 차가지고 둔화될 수 있는 우려를 갖다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공급이 낮아져서 피가 계속 주구장창 오른다? 이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에 따른 상승 부담감으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달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테고 다만 이제 1분기 들어서 올해 1분기 들어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경기 회복 기대감들 하면서 달러 강세 얘기도 나왔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아예 달러 약세 이제 기조 로 들어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달러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4월 1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약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다시 락다운이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 유럽 쪽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미국 대비했었을 때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가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연말까지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2분기와 3분기는 여전히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면들을 갖다 살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관점을 갖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감안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결국엔 미국과 논 US 간의 상대 성과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이 결국엔 미국 페드의 테이퍼링입니다. 어제도 CNBC라든가 일부분에서 블룸버그도 그렇고 서베이를 통해서 페드가 테이퍼링을 언제쯤 할까를 갖다 유출했었을 때 못해도 올해 4분기 때 테이퍼링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접근들이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테이퍼링의 조건들을 갖다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백신을 갖다가 미국 쪽에서 인구 대비 접종률이 7월 달 때쯤에 75%에 도달합니다. 페드에서 기준으로 잡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결국에는 고용 자체가
3월 달에 고용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못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고용이 완전 정상화가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페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테이퍼링, 즉 정책적인 정상화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갖다가 2013년을 참고하겠다 했었으니까 이걸 감안하면은 못해도 좀 이르면은 6월경이나 7월경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조정이 있을 테고 이때 달러화가 반등된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자재 측면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게요. 달러 반등에 대해서도 계속 열어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시장 대응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갖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이유서부터 여기에 대한 달러 흐름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출연자를 실력은 당연한데 자꾸 외모로 뽑는다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 움츠러드네요. 국제유가 얘기 그러면 잠시 쉬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도 한번 관전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가 지금보다는 계속 좀 레벨 다운될 거라는 전망들은 좀 많이 하거든요. 연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사실은 유가 측면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좀 하방 압력에 조금 노출되지 않겠는가라 보는데 일단 어제 오펙 플러스 관련해서 JM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엔 JTC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는 일단 취소가 된 상태고요. 어쨌든 5월부터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유가가 증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되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펙 플러스를 압박하는 요인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화될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증산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5월 1일부로 해가지고 7월까지 점진적인 증산을 갖다 결정을 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증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계 기간 때 냉방용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살펴보면은 실제로 과거 5년 레인지를 갖다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대해서 증산 부분이 상쇄가 돼버리거든요. 이걸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증산한 게 아닙니다. 자국의 수요만을 반영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관련해가지고 오펙 플러스를 어떻게 하면 그럼 더 압박하던가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결국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을 갖다 살펴보면은 유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우디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국 이란과의 핵 협상이라든가 두 번째는 엔오펙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펙을 갖다가 담합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압박을 함으로써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인데요. 이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압박이 어떻게 보면 유가를 안정시키기는 앞으로의 키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러면 60달러 초반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WTI 기준으로 하단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55불로 일단 보고 있고요. 상단에 있어서는 65불을 갖다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걸 근접할 경우에는 오버슈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단에서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유가거든요. 예. 일단 이머징 측면에서 체감 유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존 유가 대비해서 2017년 감산 공조 이후에 스프레드가 최대치로 벌어졌고 특히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가가 과도하게 높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예. 글로벌 최대 석유 소비 주체인 미국 역시도 굉장히 드라이빙 시즌 앞두고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인 우상향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맞다라는 식으로 접근이 되겠고요. 예. 국제유가에 대한 판단들 가격대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구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다 기사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예전부터 잘 아셨을 것 같고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구리 가격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수급 밸런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일단 먼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친환경 인프라라는 핵심을 갖다가 달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결국 구리 수요에서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력이랑 그다음에 건설입니다. 근데 이 30% 전력 안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부분이 결국에는 전력 공급 인프라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이거든요. 네. 결국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갖다 채택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태양광, 풍력 쪽으로 캐펙스 사이클을 갖다 일으킨다면은 분명 전기동 측면에서는 수요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던가 내지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좀 레벨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상단 자체를 갖다가 톤당 대략 못해도 1,500달러까지는 열 수 있지만은 지금 가격대 레벨 수준에서 올라봤자 6%에서 10%밖에 못 오릅니다. 결국에는 과거 전고점을 갖다가 추가적인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수요만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부담 측면에서도 저항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RSI도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을 갖다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방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공급 측면에서 이슈들이 결국 4월 달에 있을 칠레 쪽에서 국경 봉쇄가 완화되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일 텐데 구리 역시도 조금은 슬로우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달러에 있어서도 2분기 때 튄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는가. 한번 쉬어갈 타이밍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궁금한 게 구리 가격에 구리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들은 구리 이제 관련주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 분들이 많거든요.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함께 올랐었던 주가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LS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 구리 가격이 안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회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주가에도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제가 섹터 쪽을 갖다 담당하고 있지는 그래서 좀 않지만요. 여쭤보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일정가량 영향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메탈 가격을 갖다가 추종하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테이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최대 수요 주체가 중국이다 보니 실물단에서 중국 쪽에서의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자극될 수밖에 없고 메탈 가격이 조금 점진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받는다면은 마찬가지로 관련 섹터들도 점진적인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는 어쨌든 2분기와 3분기는 조심하자라는 입장이고 여전히 올해 4분기라든가 내년 상반기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구리 가격 전망 그 설명 들면서 속으로 계속 고민했거든요. 이걸 여쭤볼까 말까. 애널리스트시다 보니까 어떤 가격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워낙 국내 증시에서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곡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들도 고공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여기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제로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곡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곡물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반적인 원자재 측면에서 가장 레벨 부담이 심한 게 곡물 쪽이거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옥수수라던가 소맥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가격을 갖다가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렸었던 원동력들을 갖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후부터 시작된 라니냐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측면에서 쇼티지를 갖다 계속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이었었을 테고요. 특히나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파종이 있어서도 진행률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브라질 측면에서도 지금 기후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라니냐 영향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라니냐는 계절성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니냐를 갖다 살펴보면은 이제부터 IRI에서 나온 전망치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라니냐 후퇴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인 후퇴가 된다면은 공급 전망치들은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된 것들이 상향 조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가격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가량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특히나 이제 운송 측면에서 지금 BDI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운송 측면에서도 만약에 좀 더 가격 때문에 레벨 부담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조정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 역시도 좀 조정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중국 쪽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곡물 가격이 빨아들인다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결국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좀 진정된 중국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지금 양돈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 가격은 치고 나가다 보니 코스트 단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돈육 가격 같은 경우 계속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 아프리카 돼지협회는 진정됐거든요. 사육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돈 농가의 마진이 YTD 기준 마이너스 90%대까지 축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돈 농가들이 힘들어져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사료양 수요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물단에서도 그렇고 곡물 가격에 있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2분기 때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를 갖다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참 오늘 구리, 달러, 유가, 곡물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의 대응 전략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국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조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우 곡물단에서라든가 메탈단에서라든가 전반적인 원자재가 피가 굉장히 올라온 상태에서 점진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을 갖다가 보유하는 게 나은가를 갖다 살펴봤었을 때 원자재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갖다 살펴본다면은 저희가 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입니다. 탄소 배출권도 아이러니하게도 원자재에 포함되거든요. 해당 관련해서 ETF도 있을 테고요, 미국 쪽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좀 달러화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조금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들만 놓고 본다면은 탄소 배출권은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맥락에 있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갖다 통해서도 비중 확대 내지는 비중 축소 곡물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이나 또는 친환경 정책 때문에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는 알루미늄이나 이러한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후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대응 전략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